네,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남측 상봉 선정자 89명과 동반 가족이 속초에 집결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통일외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내일부터 엿새 동안 금강산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일단 앞서 이제 조영빈 앵커와 고일환 기자 연결해서도 좀 봤듯이 오늘 속초에 다 머물고 내일 아침 일찍 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들었는데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985년도에 남북 간에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의 명칭으로는 이제 고향 방문단 이런 명칭으로 약 30명씩 평양과 서울을 서로 상호 방문을 했었는데요.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린 이후에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후에 이번까지 모두 21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거의 연례 행사처럼 열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 면에서 보면은 매번 약 100명씩 규모로 남측에서 가족을 북측에서 찾았고요. 또 북측에 있는 가족 100명이 남측의 가족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이 상봉 행사가 열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015년도 10월에 20차 그러니까 지난번 마지막 그 행사가 열렸을 때 97개 가족이 당시에 신청을 했다. 한 가족이 네.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목표는 100가족을 목표로 했지만 89가족만 현재 참석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그 금강산행 티켓을 따내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이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결국 이 금강산을 가는 이런 최종 상봉자로 선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산가족 그 개개인이 모두 다 고령화가 됐고 건강 상태가 대부분 안 좋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상봉 정례화 문제나 이 규모를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자주 많이 보면 좋을 텐데 이게 참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런 고령화에 맞춰서 좀 포기를 하는 가족들도 좀 많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5년 10월 이후에 이게 지금 2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좀 어렵사리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고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합의를 해서 공동 성명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양측의 지도자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은 2004년도에 당시에 제가 직접 동행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북한에 남아 있는 이모와 만나기 위해서 금강산 상봉 현장에 행사장에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선언회까지 포함시키는데 노력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중간에 북한 선전 매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들어서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공식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외무성 이 내각 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서 매체로서 이런 발언을 했던 점으로 미뤄봐서는 하나의 주의를 환기하는 수준의 차원이었고요. 실제 남북 간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준비 과정이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이런 가족들이 되게 건강상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관계 면에서는 이번처럼 또 이 문제가 쉽게 또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조영빈 아나운서와 고일환 기자를 연결해서 이산 가족들의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좀 짚어봤는데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좀 새로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약 2002년도부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둘째 날 실제로 가족과 가족이 실제 금강산 호텔의 객실에서 직접 만납니다. 예. 다른 사람도 없고 외부인들도 없고 당사자 가족끼리만 모여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 행사가 결국은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2시간 정도 객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얘기를 막 끝낼 때쯤에 그다음에 그 공동 중식 행사를 위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객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제 도시락이 배달이 돼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들이 1시간 동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북이 가족끼리 또 식사를 한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설악산에서 출발을 해서 금강산 원정리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80km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예. 실제 설악산을 출발을 해서 남북 출입 사무소를 통과를 하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다 통과하고 북한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뭐 차량으로 80km면은 고속도로 같으면 뭐 1시간이면 이미 다 충분히 통과할 시간인데도 예. 이렇게 이념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애물 또는 장벽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검문 검색을 한때는 되게 강화를 하는 바람에 남측 가족들을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고령의 이산 가족자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직접 CIQ 출입사무소까지 들어가서 다시 짐 검사와 함께 신분 검사를 다 받고 다시 버스를 타야 되는 과정이 많은 그 고령의 이산 가족들한테는 되게 큰 관문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예. 이런 점을 우리가 제기를 해서 결국 북한 측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고령자들은 버스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북한 측에 직접 그 버스에 올라와서 약식 행위로 검문 검색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많이 덜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 과거에는 대부분 이 이산가족 행사가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금강산에서 가장 그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3.1포인데 이 공동 행사 가운데 단체 상봉, 가족 상봉, 뭐 개별 상봉이 있는데 예. 참관 행사라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노년의 소풍이라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가족과 손을 잡고 3.1포 호수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또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건강상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행사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문 기자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9분 정도가 최종 명단 교환 후에 포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때문에 이런 대면 상봉뿐 아니라 좀 화상 상봉이나 서신 교환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산가족 데이터에는 1,000만 이상 가족이 모두 다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3만 명만이 8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등록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도 벌써 7만 5천 명은 돌아가셨고 가족들이 지금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산가족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가장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했을 때는 예.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생사 확인. 여부만이라도 확인했으면 참 좋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이들만이 아니고 1,000만 이산가족 전부의 똑같은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전면적으로 북한에 또는 남한에 각각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또 죽었다면 또 언제 죽었는지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취재를 해보면은 가장 먼저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예. 제삿날은 언제냐, 제사는 지내고 있느냐 이런 그 문제를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이 생사 확인 문제는 1,000만 이상 가족 전체 차원으로 확대를 해서 정부 간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설악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알지만 제주도나 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른 새벽 어쩌면 그 이전의 전날부터 시간부터 또 준비를 했을 수도 예, 있죠. 출발을 했던 분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식 행사를 3일간을 참여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기나긴 여정과 이런 과정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상상봉이 있거든요. 전화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한다면은 이런 거리에 이동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을 또 덜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이 화상 상봉 같은 게 좀 이루어졌었는데 좀 7차례 정도 이루어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제가 그때 그 대한적십자사의 본부에서 예. 인터넷으로 연결을 했고요. 저 평양에 있는 고려 호텔에서도 역시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평양으로 집결을 해서 예. 인터넷 연결을 해서 화상 상봉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이동과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검문 검색이나 또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또 얼굴을 또 만나지 않고도 또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화상 상봉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그 70세 이상이 약 85% 정도 되거든요. 예. 아직은 이런 화상 상봉에 익숙하지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신을 써서 직접 편지로 자신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가족들한테 적어서 보낼 때 또 정부가 도와준다면 이런 서신 교환까지 이 이상상봉의 방법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례화라는 것이 이런 상봉 행사가 있는 전후에는 늘 나오는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수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봉 행사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 9월 정도쯤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이런 정례화 이야기가 두 정상 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정례화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정권이 풀고 싶어 했던 숙제들이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남측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상봉 정례화 그리고 생사 확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 대부분 그 북한 측에서 좀 난색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까지 변수까지 서로 적용이 됐을 때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반도 지금 현재 평화협정 체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예. 현재 단계는 지금 종전선언을 하냐 마냐 이 여부를 놓고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 그리고 미국 여러 나라가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이런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상봉 정례화 문제는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예. 두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좋은 비핵화나 또는 평화 구축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서 어떤 실현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회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 관련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싱가포르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5년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까지 12년도에 취임을 한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06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최초로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런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됐을 때 결국 이제 중국과도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12년도에 이제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4세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체제가 당시에 거의 동시에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원만한 관계가 참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당시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꼬여서 예. 일단 올해 전까지는 굉장히 전통의 우호 관계가 굉장히 냉각기를 거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벌써 이제 3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혈맹 관계에 대해서 전통의 우호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복원을 했다시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북한이 다음 달에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서 각국의 정상들을 대부분 초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서 예외일 수가 없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라는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중국 외교부 또는 북한 내무성 어느 측에서도 공식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북중 관계가 정말로 원래의 관계, 과거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돈독했던 관계로 복원하는 데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서로 냉랭한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관련된 대화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북한과 중국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도 참 속내가 참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네,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제 무역 전쟁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전쟁이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결국은 모든 승리를 또 그 영광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거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모든 그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와 여러 가지 고정자산 투자 등 이런 핵심 경제 지표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런 예상치보다 굉장히 밑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북한 카드를 꺼내고 그런 카드 일환으로서 다음 달 방북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예. 한 차례 더 북한을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가 중이거든요. 그쵸. 그 일정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지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추구하는 이런 비핵화 문제나 또는 중국이 여태까지 북한과 궤를 같이 해왔던 이런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서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예민하게 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이 다음 달에 평양에서는 이 중국과 미국과 이 남한의 정상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방문을 해서 굉장히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현장 시찰을 또 갔습니다. 삼지연군 현장 시찰을 다녀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대 세력의 집요한 제재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인데 여기에서 신화적인 기정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뭐 물론 주민들 여기에서 건설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이긴 했습니다만 그 대상이 미국이 아니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평양 시내에는 여명거리가 조성이 됐는데요. 북한에서 약 1년 만에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눈부신 지상 7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포함해서 많은 새로운 그런 건설 현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대북 제재 조치를 난관을 뚫고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도시라면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조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삼지연군입니다. 삼지연군 하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였던 그 고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일단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이 삼지연군을 선정을 해서 가장 전국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지방의 모델로 지금 삼아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도 약 40일 만에 또 여기를 현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장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난관이 조성이 됐다는 부분을 또 지적을 했다는 예. 거는 북한은 현재 그 경제 개발 모델로 삼지연군을 농촌의 어떤 모델 개발 케이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하나의 어떤 방안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제는 좀 풀어달라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이런 제재에서 좀 발을 빼달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통일외교 기자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